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또 한 번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요즘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블랙 먼데이 36주년이었습니다. 마침 미국 시장은 10월 19일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36년 전의 그날을 맞이해서 시장의 투심이 좀 한 번 더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변동성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하필 또 우리 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에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결국에는 5%대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7년 이후에 처음인데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랐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시장의 공포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식지 않고 있다,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에 반증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주택 매매는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2010년 10월 이후에 역시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가 부진한 것은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금 뜨겁게 나왔던 것이 지금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 보시면 다시금 올라서면서 90달러까지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는 소폭 내려왔는데 오늘 우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는데 순중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광고 구독자 거기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도 인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 어떤 종목 볼까 하는 마음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도 깃든 것 같습니다. 16%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통신주의 대표격인 AT&T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6.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테슬라와 반대돼서 이렇게 호실적을 보이는 종목들은 상승, 실적 발표가 실망감을 안겨줬던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 머니맵을 보셔도 알 수가 있겠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금 익스트림 피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연준이 그래도 우리 금리 인상 충분히 한 것 같아라는 발언을 연이어서 내놨는데 전쟁에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연준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함께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한 번 꺾였습니다. 빅스 지수 보시면 결국에 심리적인 지지선인 20을 넘어섰습니다. 21.40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전일장 대비 11% 두 자릿수 넘게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장중 최고치가 SVB 파산 사태가 있었던 당시인데 30.81이었거든요. 그런데 22를 또 넘어서면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치솟게 되는 건지 걱정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이달 고점이 18.75인데 SVB 파산 이후에 7개월 만에 18포인트 선 다시 올라선 겁니다. 당시에 장중에 18선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영증권에서 물론 10월은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한 달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무브지수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주식과 채권의 흐름은 반대로 간다라는 것이 시장의 정석인데 채권의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SVB 파산 이후에 역시 굉장히 또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과 채권의 흐름이 같이 연동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블랙 먼데이 36주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22% 넘게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987년 당시와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10년 국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요즘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원출처는 블룸버그인데 국채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죠. 거기다가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당시와 올해의 흐름을 살펴보게 돼도 역시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먼데이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서킷 브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발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파월 의장의 간밤 발언 이후에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말을 내놓으면서 다시금 매파적으로 선회해 나가는 연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던 거고요. 최근 둔화된 물가 지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자, 과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2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또 투자자들이 어떤 데이터들, 어떤 발언들을 보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들어서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말도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어제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모습이었죠. 폭풍이 몰아치는 경제라는 표현을 내놨습니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지금 테슬라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9년 그리고 2017년을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양산하고 그리고 모델 3를 증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PTSD가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놨죠.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IB들의 의견은 어떻게 좀 엇갈렸을까요? 대부분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을 내놨습니다. 장밋빛 잔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골드만, 시티, 웰스파고, 제프리스, 모건 스탠리, 번스타인 주요 IB들만 살펴봐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이 상당히 많고요. 월가 애널리스트 14명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목표가의 중간값도 $250 선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 전일 종가 $220 선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목표가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은 골드만삭스의 같은 애널리스트가 조금은 엇갈린 이야기를 내놨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는데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은 견지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제시를 하는 의견 자체는 투자 의견의 중립의 유지인데 중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고전이 예상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전망 자체는 어둡지 않다. 따라서 테슬라를 계속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발언을 내놨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역시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은 동일했습니다만 전기차 그리고 그 외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 대표적으로 이 여러 가지 도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테슬라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리튬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 어디 하나 좀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학창 시절 때 시험 망치면 뭘 했어요? 저는 그냥 잠을 좀 잤던 것 같아요. 멘탈 관리도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조언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답 노트는 꼭 봐야 한다. 보기 싫어도 시험 끝나고 나서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한번 써보는 것도 다음 시험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점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어제 보기 싫지만 한번 다시 보면서 대응이 필요하기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어제 양시장 모두 이제 폭격을 맞은 듯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3%나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9월 저점의 흐름을 이탈하면서 밑돌면서 이제는 우리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좋지 않았는데요.
대만 각권 지아취엔 지수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여기는 TSMC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중화권 증시 분위기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죠. 매크로 상황, 전쟁과 금리 이슈. 두 가지의 이제 역학 관계가 상호 보완이 아니라 대척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대두되면 중동 쪽에 위기가 고조돼 자산 좀 일단 안전한 쪽으로 피신하자라는 심리가 대두되면 보통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국채 가격 상승은 금리의 약세와 맞닿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금리 안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작동 논리가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개의 전선 모두 지금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묶어서 1,00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자리했고요.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빚내서 다시 한번 국채 발행해서 이쪽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 우려로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의 부담으로 시장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관점. 혹시나 이 부분이 풀리면서 국채금리 약세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또 피복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락에 대한 논리를 꼭 정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밖에 내부적으로 보면 어제 금통위도 하방 압력을 더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스탠스 변화 매파적으로 좀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죠. 지금 중동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더 심화가 되면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 그때부터 더 크게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삐꾸이 위엔 컨트리가든이 결국 사실상 디폴트 수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일정 지난번에 좀 체크해드렸는데 결국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번에 또 이자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 수순에 밟게 됐습니다. 이 삐꾸이 위안은 상장돼 있는 벤치마크는 홍콩입니다. 그래서 항생지수에 타격이 더 크게 나왔던 거고요. 업종별로 보면 미국의 테슬라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주 밀렸고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 우려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 업종의 하방 압력을 더해받는 모습 어제였습니다. 이제 반대 매매 보셔야 합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중심에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대 매매 출회 어제 보는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출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이를 기점으로 혹시 매물 출회가 나오는지 보시고요. 또 이 부분은 역으로 좋은 종목의 반대 매매가 나오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 개최 예정입니다. 메모리 시황에 대해서 업턴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킬 수 있을 만한 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의 방향성도 달라지겠죠.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일정이 있습니다. 엔터 일정 그리고 실적 오늘 현대건설 발표 예정이고요. 중국 기준금리격인 LPR 오늘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 소집인데 사실 중국의 또 다른 키워드는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라는 점입니다. 장중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입되는지 여부도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유럽중앙학회 에스모 개최 이제 시작이고요. 자, 시간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움직였던 종목들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테마로 묶어봤을 때는 네옴시티, 건설기계, 모듈러 테마의 강세. 사실 어제 정규장에서도 이들 종목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죠. 상승 상위 배열입니다. 참고적으로 히림은 시간 외 거래에선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 상승 상위 배열로 쭉 보시면 이와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의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순방 일정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이 있는데 경제사절단 200여 명과 동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자료 배포가 있었고요.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건설, 인프라, 청정에너지, 방산, 첨단 제조 등과 관련된 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라는 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경제사절단 참여기업 명단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70개 기업도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상장 기업이 많지 않아서 이 두 부분만 정리를 해봤고요. 공기업은 2곳 같이 동참을 합니다. 석유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쭉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런 경제사절단은 특별한 가시적인 수주 소식이 들리기 이전까지는 트레이딩 단계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단기 시세나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주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워낙 매크로 상황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런 작은 이제 테마 이벤트의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새로운 변수 정치 리스크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과거에 체크해드렸죠. 미국 대선 내년 11월 5일에 시작이 되지만 공화당 경선이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인데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화당 경선 들어가기 한 3개월 전부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일찍이 좀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레이스는 통상 1년 전부터 관심도가 증가되는 이 데이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트럼프 출소와 동시에 선거 활동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 7개의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세가 미국 장에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 주가의 패턴은 어땠는가 복기를 해보셔야겠죠. 정권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의 시세는 취임 전까지만 있었습니다.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취임 전까지의 흐름, 2020년 바이든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반응입니다. 신재생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인데 이때가 미국 대선 시작이고 이때가 취임입니다. 취임을 기점으로 가격들이 꺾이면서 새로운 뉴스가 작용됐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 기점으로 더 많은 이 공약 관련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보도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나올 텐데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정책 공약 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아젠다 47이라고 정책 발표를 이미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상황이고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홈페이지는 개설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들을 올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미뤘었던 공약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흐름들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간밤 트럼프 우세가 점쳐지면서 바이든 진영에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단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거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 대척점에 있는 쪽이 굉장히 많죠. 반이민 정책, 기업 친화적, 그리고 전통 에너지 쪽이 우호적인 정책이 많았습니다. 제조업과 전통산업 우호적이었다는 점 같이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교집합이겠죠. 반중 스탠스와 자국 우선주의,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이 안에서 투자의 힌트가 있는지 계속해서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시장 매크로 상황만 너무 집중해서 보면 좀 마음이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퀀트 분석상 계절성의 시장은 어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들 풀어가겠습니다. 자, 과거에 평균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 시장의 반응이 냉랭했던 쪽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공매도 상위주의 강세가 연말 바로 직전까지 있어 왔습니다. 코스피 과거 평균 성과인데 남은 연말까지의 평균 성과를 보면 3.4%포인트 정도가 좋았고 그 다음 연도로 가면
1월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쇼커버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우위 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반대 매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대 매매가 출혈되면 그 안에서 옥석 가리면서 기회 요인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자, 배당락 우려감 쪽의 부분은 11월, 12월 성과가 계절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월 성과가 그동안 좀 좋았죠. 하지만 지금 시장 매크로 상황 좋지 않다 보니 저베타 우위주, 그러니까 배당 관련 금융 섹터의 우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 불안하니 안전자산 쪽으로 주목을 하자 가치주 우위의 장세가 연출되면서 금융 섹터가 좀 선방하고 있는데 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실적 상향 종목, 아무래도 된 표현으로 비빌 언덕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10월, 11월 부진 후에 12월 통상적으로 실적주들은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는 펀드 클로징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찍 반영되면서 이 후반부터 12월까지 내년 실적의 베팅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적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정리해 보셔야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 추정치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나오고 있는데 1개월 전 대비했을 때 전체는 한 1.8% 정도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눈높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기계와 정유, 자동차, 그리고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꼽히는 쪽은 조선, 음식료, 게임, 해운 등등이 있습니다. 실적 기반 베이스로 분석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셔야겠는데요. 연말이 갈수록 사실 4분기나 3분기 실적보다 내년 1분기, 2분기의 실적 중요도가 올라간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늘 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실적 데이터를 선반영시키기 때문입니다. 내년 실적 전망 그래서 정리를 해왔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점프할 것이라고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적자 상위 세 종목의 영향, 기저효과라는 부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적자 상위 세 종목 1위 SK하이닉스, 2위 한국전력, 3위 LG디스플레이 모두 적자 폭이 굉장히 컸는데 내년이 되면 이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내년 업종은 어떤 게 유망할 것인가? 실적 전망치 상향과 하향 조정되는 부분 체크해 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연말로 갈수록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점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